이번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하고 양극화가 해결이 어려운데 그 원리를 보고 또 지금 임금과 부동산에 대해서 경직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을 또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유시민의 알릴레오 사회가 보고 동영상 녹화한 게 있는데 그게 34-1, 2, 3 3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 3개 부분이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보도록 하십시오. 그게 현 정부가 하는 각종의 경제 정책이 결국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요걸 보면 왜 안 되는지 원리적으로 나옵니다. 좀 큰 환경 조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좀 밝히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 핵심적으로 결정적으로 좀 가장해서 말하면 한 방에 때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특히 34 중에서 1, 2, 3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면 나오니까 꼭 보시면 이 경제가 정부가 노력하고 이런저런 희망적인 얘기들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진 환경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바로 들어가 보죠. 경제 성장의 양극화가 해결이 어려운 이유 한번 보죠. 다음에 양극화 요걸 한번 보죠. 이제 요거부터 먼저 보죠.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이거요. 집값 하락세이지만 호가는 멈춰 있고 하반 경직성 가겠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그 9.13 대책 이후에 그러고 뭐 주택 그 표준지 가격 이것도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하락세를 멈춰 어쨌든 간에 집값이 그 중지해가 있고 뭐 한번 들어보죠. 예. 사고 싶은 집 통계에 잡힌 집 가격 괴리 보태저 체감도 낮아 급상승했다. 천천히 내리는 현상도 비수기 지역별 편차 커. 대구에 사는 박모 씨는 최근 직장 문제로 서울에 집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1월만 해도 5억 원 후반대였던 영등포구 영등포 푸르지오 가격이 8억 원 가량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찾아보니 현재 시세는 집값이 최고점이었던 지난해 11월 수준 그대로였다. 박 씨는 집값이 하락세라고 하던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어디가 떨어졌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각종 통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표본조사의 한계.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게 지금 하방 경직성 이런 거하고도 관련해서 이게 다는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하방 경직성 있죠. 그죠?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힘이라는 얘기죠.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내려가야 할 가격이 어떠한 원인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 뭐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임금의 경우도 있고 부동산의 경우도 있죠. 만약에 임금의 경우에는 강력한 노동조합, 최저임금제, 장기 노동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막 저지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고 부동산도 하방 경직성이 있고 그런 얘기고 자 그건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뭐 하방 경직성 이것보다도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동산은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국고 정책이 강력하게 가격을 오르는 것을 막는 정책을 하면 일단 그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을 받는데 우리가 크게
길게 보자 이거죠.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길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봐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하반 경직세계라는 것은 급매물이 나와서 그것이 어떤 표본적인 어떤 인식이 되어 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홍보가 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인식이 된다든지 그런 이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시가값 실제로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정체되기나 살짝 떨어지기나 이런 정도인데 그것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언론에 막 호들갑 뜨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급매물,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내놨는 그런 물건들 일부 몇 개 있는 그게 일반화를 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온다든지 그런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부동산은 이제 또 이게 장기화하는 그런 물건 주식하고 틀리게 이거는 한 번 사면 최소한 2년, 3년 왜냐면 2년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해주고 제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해주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라고 다른 동영상에서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 이유를 쭉 얘기해놨어요.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 그거는요. 그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그거 세원이 그거 발생한 거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안 받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일단은 이 부동산을 이렇게 이게 다시 팔고 하는 이렇게 회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년, 3년, 4년 최소한 2년 넘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2년 이상, 3년 이상 보통 2년 만에 바로 팔지는 않죠. 3년, 4년, 5년씩 이렇게 다 가지고 있죠. 보통 최소한 2년 넘기고 양도소득세를 엄청난 이익에 관한 그것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2년 가지고 2년 이상 3년 가질 거 그때 지나면 이 정부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버티는 이유가 많아요. 어차피 나는 사서 이제 앞으로 3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부이든 세금 혜택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이제 어떤 실패하기나 어떤 굉장히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일부예요. 그건 일부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막 요즘은 부동산을 정보라든지 어떤 흐름 이런 것을 파악하기 좋은 이런 어떤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부동산 커뮤니티라든지 뭐 요즘 세상에는 뭐 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먼 장기적으로 보면 일부 예외는 대부분 부동산으로서 이제 임금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훨씬 월등한 압도하는 이런 수익을 내도록 우리나라는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 공공재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우리나라는 항상 해결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에 그렇게 재미를 본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몇 년에 5년에 10년에 한 번씩 사고 팔아도 거기서 자기가 10년 벌 것을 다 벌어버리고 이런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 요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쭉 하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우리 구조가 그렇다. 그러니까 개 중에 일부는 시기를 잘못 샀거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 사람도 있지만도 그것이 이제 부동산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경직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뭐 하방 경직성 지금 이 얘기를 자꾸 굳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방금 2년 이상 버틴다는 거 이것도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하나의 이유고 손해보고 안 팔락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 심리상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 집을 자꾸 올 것 같은 이런 자꾸 심리를 가지게 돼요. 사람은요. 전반적으로 안 오르고 있는데도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또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하방 경직성은 그렇고요. 집값 하락 다음에 얘기했고 임금도 자 이제 이거 보죠. 요거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이게 34-3 속지 않으려면 이것을 꼭 보라. 유시민 알레오가 의도적으로 속인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상 우리가 가진 우리 경제의 어떤 기본 체질이라든지 모든 환경 원리상 그렇게 국민이 그것을 잘못 알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요거예요. 34번 이거 지금 동영상인데 이거 보시면 34-3
보시면 알 수 있고 됐고요. 이거는 다음에 요거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김용균 씨 관련해가 그 얘기인데 이거 기종 노조하고 관련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죠. 사고 싶은 집 통계에 잡힌 집 아니네. 가격표리 보태저 아니네요. 이거네요. 잘못 눌렀네. 다시 보죠. 잘못 눌렀네. 다시 보죠. 광화문서 제6차범 국민 추모제와 함께 열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김기훈 기자, 49제는 이승과 작별하고 저승으로 가는 날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둬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숨진 지 49일째를 맞아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고인의 49제와 제6차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김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으로 이동한 뒤 49제에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49제에 이어 범국민 추모제 무대에 오른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제사상에 오른 딸기를 보면서 너무 아팠다. 아들이 딸기를 너무 좋아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어 그는 엊그제 사고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어느덧 49지가 됐다며 아직도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들은 무엇 하나 이루기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균이가 일했던 험악한 현장 상태와 너무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맺힌 나는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목숨은 모두 다 소중하다. 우리 모두 서로가 상생하고 적어도 사람 생명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을 없애야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일으킬 수 있도록 모두 다 일어서서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대표는 촛불광장에서 촛불정부 지하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단식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설 전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달 22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충남 태안에 있던 김용균 씨의 빈소를 서울로 옮겼다. 박 대표를 포함해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사회변형노동자당 김태현 대표, 환영재단 이다나 이사 등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자, 여기까지 됐죠. 민주노총도 이렇게 이 집회에 범국민대회에 참여했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보면요. 이게 뭐 네이버이긴 한데 다음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언론 받는 것 같은데 현 정부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 정부에 좀 친화적인 다음에서도 그 네티즌도 결국 여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입장 차이긴 하지만 네이버 네티즌의 성격이 들어가 입장 차이지만도 이 행위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어떤 네티즌 입장의 그 댓글들이 더 많다고 일단 봐야 되고 그렇게 읽어보면 그래요. 주의원은 이제 김영민 씨가 이렇게 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거 동정을 하면서도 귀족 노조 이런 데다가 쏘가서 이렇게 한다. 이거 귀족 노조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그런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쏘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도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보자. 49대였는데 그러니까 진상규명 그러니까 원청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진상규명이 별 진행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잘 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이것도 김용균 법인가 통과되었던데도 저게 법이라는 게 세부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그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요
이게 어느 한 기업이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전체 어떤 경제와 물린 이런 문제거든요. 진상규명 체벌 저런 것도 어떤 참 현행법으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결국은 이게 또 이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또 저는 민노총, 민주노총 이런데 힘을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누가 어떤 노동자를 대변할 힘 있는 어떤 조직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은요. 대기업 노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라 그러고 또 더군다나 저 힘 있는 귀족 노조라는 노조들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 1%라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모든 이슈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데 결국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이 기존 노조를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근본적인 방법을 나가야 돼요. 저렇게 안 되고 사회적인 힘에 의해서 기존 노조를 해결하고 그 기존 노조라든지 그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공조적이라든지 그 부당한 혜택 특혜나 어떤 보수를 받는 각종 혜택을 그것을 한 30~40% 삭감해서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이쪽으로 이전하는 어떤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변혁의 과정을 거쳐야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뭐 이렇게 책임자 뭐 진상 규명이니 책임자 처벌이니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처음에 들었을 때 아주 용기 있게 무슨 비정규직 정규직 한다 그랬는데 그거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 정부와 같이 그런 정도의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자본체야 네트워크들이 깔려 있는 이 환경에서는요 그런 정도는 의미도 없어요. 안 되는 일을 이 정부는 그렇게 덤볐어요. 말로 그래 안 됐어요. 공공 부분도 심지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저 사경제는 말할 것도 없죠. 일반 기업에는 공공 부분에도 잘 안 돼요. 그게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대한 사회적 변혁 과정의 어떤 거대한 어떤 시해가 이렇게 몰아치면서 어떤 그런 격동기를 거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얻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그걸 하려면 굉장히 치밀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과 양극화가 다 어려운데 결국 어려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3 요것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결이 어려운 거. 그리고 해결이 어려운 게 그런 게 이제 우리 정부도 인식하듯이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일부 그러고 무슨 신의 직장 이런 사람 외에는 90% 국민들이 어떤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뭐 대부분 그거 자리를 일자리 창출은 그쪽에 다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어떤 소비가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순환되는 것도 그쪽에서 다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더 안 되니까 결국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양극화도 지금 해결이 거의 어렵고 경제 성장도 어렵고 모든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그런 이런 정도 방식도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 동영상을 이렇게 하면 저는 미리 크게 준비도 하지 않고 이것을 편집도 안 해요. 저는. 설령 뭐 여기다 가지고 잡음 들어가도 그냥 올려버려요. 한 번 더 듣고 뭐 점검하고 올리는 거다가 바로 올려버려요. 녹음하고 제 사정 때문에요. 그러고 이렇게 깔끔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조금 흐름이 이게 조금 이게 좀 버벅거리고 제가 무슨 말도 버벅거리고 뭐 그런 건데 있더라도 그냥 올리는 것도 그것도 자연스럽고 나쁘지 않다 싶어서 그냥 올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또 어떤 환경이 되고 저 여건이 되면 뭐 편집도 하고 이렇게 선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놓고 하자마자 바로 올려버려요. 그걸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번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논리적으로 일관적으로 쫙 얘기는 못하지만도 그렇습니다. 진짜 결국은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지금 2몇 프로 뭐 이러고 경제 성장 뭐 우리나라 정도로면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은 어려운 나라긴 해요. 그러나 어떤 기대치보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양극화 이런 것도 이제 경제 성장 이런 거는요. 어려운데 지금 딱 보면 어려운 걸 알아요. 성장 뭐 그러나 그 외인적인 요소는 인간 세상에 일어나거든요. 국제적인 어떤 경제 환경이 갑자기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거 어떤 호기가 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그 도움을 줘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럼 국내에서도 뭐 인간 사회니까 다 알 수 없는 있는데 이제 지금 어떤 현재의 어떤 조건들을 봤을 때는 경제 성장도 이렇게 그렇게 크게 희망적이지 못하고 특히 양극화 이거는요 이 가능성 자체를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양극화 해결은 이거는요. 경제 성장 되더라도 양극화는 해결 안 되고 안 된데도 해결되고요. 성장되면 어차피 거기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값들이 또 가져가기 때문에 양극화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러나 이 정부가 잘하나 뭐하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건 어려워요. 이 정부 정도의 어떤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요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 요거는 1% 정도 예상보다 더 늘어나긴 아주 좋으면 2% 정도 경제 성장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원천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려와도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임금과 부동산 그러니까 임금 하방 경제성 이것도 대기업들이 지금 버티는 이런 거 관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